새벽 5시 30분,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한서연의 집 거실은 심연처럼 적막했다. 김치냉장고가 돌아가는 웅웅거림도, 와이파이 공유기에 깜빡이는 불빛도 없었다. 심지어 창밖의 희미한 새벽빛조차 두꺼운 암막 커튼에 가로막혀 있었다. 어둠은 차갑고 녹지 않는 잉크처럼 끈적했다. 한서연, 한서연. 날카롭고 모진 고함이 정적을 갈랐다.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 시어머니 김용자 여사였다. 안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녀는 벽을 더듬으며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박쥐처럼 허우적거렸다. 목소리에는 잔뜩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난방이 꺼졌어? 우리 다 얼어 죽으라는 거야? 곧이어 다른 방문도 열렸다. 시누이 박지혜였다. 추위에 잠이 깬 아들 강민준을 안고 짜증 가득한 얼굴로 튀어나왔다. 새언니, 민준이 추워서 깬 것 좀 봐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관리비도 안 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앙칼지고 가늘었다. 마치 서연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서비스해야 하는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듯했다. 이 소란스러운 비난의 한가운데서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서연의 방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서늘한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었다. 빛 속에서 서연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났다. 그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처럼 흐트러진 잠옷 차림의 낭패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 재단된 오피스룩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에 막 나서려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세련돼 보였다. 그녀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거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서연의 시선이 놀란 시어머니와 짜증 가득한 시누이를 차분히 훑었다. 입가에는 심지어 희미하고 형식적인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난방이 꺼진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리고 두 분이 가장 애용하시는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이 어젯밤 12시 정각에 전부 영원이 됐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충전할 생각 없어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김영자의 얼굴이 휴대폰 불빛 아래 유난히 흉측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연을 노려봤다. 한서연, 너 지금 미쳤어?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서연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험악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살짝 몸을 틀어 그녀가 뿜어내는 침방울을 피했을 뿐 눈빛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어머님, 그 말씀 이상하네요. 집안돈 관리는 계속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자 한자가 얼음 조약돌처럼 김영자의 심장에 밝혔다. 진우 씨 월급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지난 몇 년간 이 집의 쌀값, 반찬값, 공과금 어느 것 하나 제 월급으로 메꾸지 않은 게 있었나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불빛이 김영자의 경악하는 얼굴을 비췄다. 이제 저는 그저 마땅히 어머님이 지셨어야 할 책임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서연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단어를 명확하게 내뱉었다. 진우 씨 월급이 바로 우리 집의 가계 공금이죠. 그 공금이 어머님 손에 있으니 이 모든 지출은 당연히 어머님이 하셔야죠. 너. 김영자는 이 논리에 어안이 벙벙했다. 평생을 억지와 고함으로 살아온 그녀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을까? 그때 부부 침실문도 열렸다. 남편 박진우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잠이 덜 깬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눈앞의 대치 상황에 어리둥절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도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 표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습관적으로 서연에게 화살을 돌렸다. 한서연, 이 새벽부터 또 무슨 소란이야?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마치 서연이 철없는 아이라도 되는 듯했다. 당신 꼴이 이게 뭐야? 빨리 가서 관리비 내.
엄마랑 지혜도 여기 있는데 남들 보기 창피하게 왜 이래. 그 말은 얼음 조각이 밝힌 칼날처럼 정확하게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 자신과 5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도 궁금증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뿐이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항상 옳았고 자신은 언제나 타협하고 양보하고 철들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서연의 마음속 마지막 온기가 그 순간 완전히 식어 얼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우와 언쟁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의미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시선을 거두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관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놓여있던 고가의 명품 통근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 현관으로 향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조종 격정을 울리는 듯했다. 박진우의 경악어린 시선 속에서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새벽에 찬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그를 순간 정신 차리게 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뼛속까지 시린 한마디를 남겼다. 돈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지세요. 듀. 현관문이 무겁게 닫히며 집안의 모든 저주와 소란을 차단했다. 쾅하는 거대한 소리는 마치 무거운 망치가 되어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집안의 욕설은 순간 멎었고 죽음과 같은 정적과 더욱 짙어진 어둠만이 남았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새벽에 찬 바람이 그를 스치자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은 맑아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언제나 온순하고 인내심 강하던 아내가 어떻게 갑자기 칼집에서 뽑아든 비수처럼 변해 자신을 속수무책으로 찔렀는지. 세상에, 미쳤어. 완전히 돌았어. 김영자의 비명이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어둠 속을 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노의 북소리 같았다. 돈이 없어.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다 끊겼어. 저 천하의 몹쓸 년. 우리 가족 다 여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으라고 작정한 거야. 박지혜는 추워서 울기 시작한 아들 강민준을 안고 짜증스럽게 맞장구 쳤다.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민준이 따뜻한 분유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 휴대폰도 배터리 없어서 드라마도 못 보겠네. 이게 사는 거야? 김영자의 분노는 즉시 새로운 분출구를 찾았다. 그녀는 획 아들에게 돌아섰다. 박진우,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봐라. 내 엄마랑 내 동생이 저렇게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네가 남자 맞아? 박진우는 욕을 먹고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변명했다. 엄마, 제가 바로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할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희미한 화면빛에 의지해 서연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순간 수화기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거신 번호는 현재 수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김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소파로 달려가 어둠 속에서 마구잡이로 무언가를 찾았다. 마침내 겹겹이 싼 무언가를 찾아냈다. 한 겹 한 겹 벗겨내자 안에는 통장 몇 권과 낡고 작은 가계부가 들어있었다. 내려가. 내가 내고 말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 한서연년 없이 우리 집이 망하나. 김영자는 이를 악물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빨 사이에서 쥐어짜내는 듯했다. 그녀는 평생을 아끼고 아껴 박진우의 월급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돈 한 푼 드나드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 돈을 꺼내 서연이 남긴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것은 칼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늘 집안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그 손이 통장을 넘길 때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아까워서, 분해서, 그리고 자신이 굳건히 통제하던 모든 것이 갑자기 통제 불능이 된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불과 어제 저녁 식사 때의 지극히 평범한 콜라 한 잔이었다. 시간은 2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당의 조명은 따뜻하고 밝았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막 다국적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라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을성 있게 각자에게 국을 떠주었다. 그녀가 새로 산 초슬림 노트북은 손이 닿는 식탁 의자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다음 분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이 저장되어 있었다. 새언니, 이 노트북 되게 예쁘네요. 꽤 비쌌겠어요. 박지혜는 아들 강민준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무심하게 물었다. 눈빛에는 부러움과 계산적인 속내가 숨김없이 드러났다. 서연은 업무상 필요해서요 라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바로 그때 5살배기 강민준이 콜라가 가득 담긴 컵을 들고 거실과 식당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괴성을 질렀다. 민준아, 뛰지 마, 넘어질라. 서연은 반사적으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김영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애들은 다 그렇지 뭐. 활발한 게 좋은 거야. 우리 민준이 튼튼하잖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극이 발생했다. 강민준이 비틀거리며 서연 쪽으로 넘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콜라 한 컵이 정확한 갈색 포물선을 그리며 은백색 노트북 위로 남김없이 쏟아졌다. 치지직하는 미세한 전류 소리와 함께 화면이 순식간에 꺼졌다. 공기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짙은 갈색의 끈적한 액체가 키보드 틈새로 스며들어 정밀한 기기 내부로 한 방울씩 떨어졌다. 달콤하면서도 타는 듯한 기묘한 냄새가 퍼졌다. 서연의 심장도 꺼져버린 화면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순간적으로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사과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지혜는 어머나 하고 소리쳤을 뿐 느긋하게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휴지로 아이 손에 묻은 콜라를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굳은 표정의 서연을 향해 전혀 미안하지 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새언니,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요. 별일도 아닌데. 민준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언니 돈 잘 버니까 하나 더 사면 되죠. 헝거 가야 새 거 온다잖아요. 김영자도 거들었다. 놀란 손자를 다독이며 비난의 눈초리로 서연을 쳐다봤다. 그래, 서연아, 애 상대로 뭘 그렇게 따지니? 우리 민준이 놀랐잖아. 노트북 하나가 내 금쪽 같은 손자보다 중요해? 서연의 시선은 망가진 노트북에서 신우이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그리고 손자를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편 박진우를 바라봤다.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됐어, 한서연. 엄마 말이 맞아. 애랑 똑같이 굴지 마. 빨리 나가서 수리 맡겨. 별일도 아닌데 꼭 그렇게 얼굴 붉혀야겠어?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노트북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수많은 타협과 인내로 쌓아 올린 이 집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가소로운 기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이 가족의 눈에는 자신의 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재산,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채 아직도 콜라가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노트북을 조용히 안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딸깍하고 문이 닫혔다. 히스테릭한 싸움도 눈물 섞인 하소연도 없었다. 방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망가진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마치 부장품과 작별 인사를 하듯. 그리고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똑같은 노트북 상자를 하나 더 꺼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것은 지난달 프로젝트 보너스를 받자마자 자신을 위해 몰래 준비해둔 새로운 최고 사양의 노화의 방주였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차가운 손끝이 새로운 키보드에 닿았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분노로 떨리던 감각이 점차 잔혹할 정도로 냉정한 평정심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심지어 불필요한 표정 변화조차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보조 인터넷에 연결했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쳐 결연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수많은 불면의 밤 동안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했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모든 은행과 공과금 납부 사이트에 로그인했다. 자신의 명의로 연결된 모든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자동이체 약정을 하나씩 해지하고 승인을 취소했다. 화면에 뜨는 모든 확인 대화 상자는 그녀가 직접 서명하는 독립선언문과 같았다. 다음으로 그녀는 암호화된 문서를 열었다. 문서의 제목은 가족 기여도 내역서였다. 날짜, 이름, 항목, 금액, 5년 전 이 집에 시집온 첫날부터 그녀가 지불한 모든 관리비, 샀던 모든 쌀 한 포대, 냈던 모든 공과금, 심지어 시누이 아이에게 사준 분유 한 통, 시어머니에게 사준 옷 한 벌까지 모든 지출이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뒤에는 상세한 비고와 전자 영수증 캡처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청구서이자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철증이었다. 그녀는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청산하는 것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맑고 리드미컬하게 울렸다. 이 고요한 방 안에서 썩어가는 결혼 생활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 내역서를 박진우의 모든 월급 통장 거래 명세서, 그리고 김영자가 가계 공금을 관리했다는 증거와 함께 압축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변호사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야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던 우라가 드디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창밖은 밤이 깊었지만 그녀의 세계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내던져지듯 열리며 쾅하는 거대한 소리를 냈다. 김영자는 화약 냄새를 머금은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들어왔다. 손에 든 관리비 고지서는 구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평소에도 모질었던 그 얼굴은 이제 돼지간처럼 시뻘개져 있었다. 그녀는 오후 내내 관리사무소, 수도, 가스 회사를 돌아다녔다. 마치 광대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현금으로 모든 미납 요금을 납부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 당하고 동정적이면서도 경멸적인 시선을 받는 그 느낌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은퇴한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을 산산조각냈다. 세상에 미쳤어. 완전히 돌았어. 김영자는 핸드백을 소파에 거칠게 내던졌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박지혜는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TV를 보며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재앙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 부추겼다. 엄마, 화 좀 풀어요. 저런 사람이랑 화내봤자 손해예요. 내가 보기에 새언니는 이제 자기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는 줄 아나 봐요. 지가 무슨 보살이라도 되는 줄 알아. 김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쏘아보았다.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이 집은 아직 저 외갓 것이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야. 서연의 방문은 방음이 잘 되었지만 김영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신라처럼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못 들은 척 그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봤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일어나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모녀의 연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의 모습이 문가에 나타나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영자와 박지혜의 시선이 독이 든 칼날처럼 일제히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의 시선이 거실을 훑었다. 원래 현관에 있던 그녀의 부드러운 실내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의심스러운 무릉덩이가 작게 고여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곳을 피해 맨발로 식당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된장찌개 등 박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에는 차갑게 식어 덩어리진 흰쌀밥 한 공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지혜는 팔짱을 낀 채 구경하는 듯한 말투로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새언니, 지란 모든 걸 우리랑 그렇게 똑 부러지게 계산하기 좋아하니까 이 그릇이며 수저, 기름, 소금, 간장 다 우리 박씨 집안 거잖아요. 염치 없이 공짜로 먹진 않겠죠? 이 흰밥 한 그릇은
우리가 자비심으로 하사하는 거예요. 김영자는 코웃음을 치며 박지혜를 끌어당겨 자리에 앉혔다. 수저를 들며 행동으로 서연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기 중에는 소리 없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서연의 분노하거나 서러워하는 표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그 흰밥 그릇을 덤덤하게 쳐다봤다. 눈빛은 깊은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리고 김영자와 박지혜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서연은 방으로 돌아갔다. 저 싸가지 없는 년 표정 좀 봐. 누구 보라고 저래? 김영자는 화가 나 식탁을 쳤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다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세련된 새 전기 포트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정교하게 포장된 즉석 헛거 세트가 있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식당의 빈 콘센트로 다가가 전원을 꽂고 포장을 뜯었다. 재료와 소스를 차례로 냄비에 넣었다. 곧 맵고 향긋한 마라 향이 강하게 퍼져나가며 식탁 위 평범한 집밥 냄새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보글보글 작은 전기포트 안에서 붉은 기름이 끓어오르며 김이 피어올랐다. 서연은 유유자적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자신만의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그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은 마치 저기로 가득한 전쟁터가 아니라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에 와 있는 듯했다. 김영자와 박지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허거 냄비 바닥보다 더 어두워졌다. 그들이 공들여 계획한 모욕은 마치 강력한 펀치를 날렸지만 푹신한 손뭉치에 맞은 것처럼 상대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손목만 뻐근하게 만들었다. 박지혜는 손에 든 젓가락을 거의 부러뜨릴 뻔했다. 허거의 향기가 콧 속으로 파고들어 뱃속의 식탐을 자극했다. 자신의 그릇에 담긴 갈비찜과 비교하니 갑자기 맛이 없어 보였다. 밤 9시 박진우가 드디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집안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식당 구석에서는 서연이 조용히 작은 냄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아직 허거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이게 다들 왜 이래?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김영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억눌렸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며 즉시 울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진우야, 이제야 왔구나. 네가 더 늦었으면 이 엄마는 네 마누라한테 맞아 죽었을 거다. 박지혜도 즉시 기름을 부었다. 낮에 서연이 얼마나 몰인정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혼자만 맛있는 걸 해먹었는지 과장해서 설명했다. 박진우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이런 가정불화를 처리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는 손을 저어 어머니와 여동생을 먼저 방으로 들여보내고 서연 곁으로 다가갔다. 목소리를 낮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성격이 원래 저렇잖아.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 그리고 지혜, 걔도 애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줘.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맑고 차가웠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박진우를 똑바로 쏘아보며 그의 살갗을 뚫고 뼛속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그 어떤 온기도 없는 심판의 눈빛이었다. 박진우는 그 시선에 속이 뜨끔해져 뒷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우 씨, 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수많은 가느다란 얼음 바늘처럼 박진우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 월급 300만 원 받자마자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어머님께 송금하죠. 그분이 관리하시도록. 맞아요? 박진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다 그랬잖아. 내 월급은 500만 원이에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말투에는 조금의 감정 기복도 없이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는 듯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해요. 한 달에 250만 원. 이 집의 모든 공과금, 관리비,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해요. 한 달에 대략 30만 원. 장을 보고
생필품을 사야 해요. 한 달에 최소 80만 원. 그리고 때때로 당신 여동생 아이에게 분유나 장난감을 사주고 어머님께 옷이나 영양제를 사드려야 하죠. 이건 계산도 안 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박진우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입가에는 극도의 조롱이 담긴 미소가 걸렸다. 이제 말해봐요. 당신 여동생네 식구 3명이 내가 첫 계약금을 내고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이 집에서 몇 년째 살면서 내 것을 먹고 내 것을 쓰면서 심지어 내가 돈 버는 도구까지 망가뜨렸어요. 당신은 이걸 쉽지 않다고 말하는군요. 그런데 나는 내 월급으로 당신을 먹여 살리고 당신 엄마를 먹여 살리고 당신 여동생네 가족 전부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연이은 질문, 한 글자 한 글자가 총알처럼 박진우의 가장 위선적이고 마주하기 싫은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 솜이 틀어막힌 듯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 숫자들은 명확하고 차갑고 잔인했다. 그가 늘 우리는 가족이잖아라는 변명으로 덮어왔던 진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한참 후 서연의 그 차가운 시선 아래 박진우는 마침내 이빨 사이로 힘없는 한마디를 쥐어짰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은 웃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함이나 인내가 없었다. 오직 끝없는 슬픔과 완전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는 뼛속까지 썩었다는 것을,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그 힘없는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는 말은 서투른 주문처럼 어떤 균열도 메우지 못하고 오히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그 슬프고 결연한 미소는 박진우의 눈에 그 어떤 분노의 질책보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억압적인 정적이 온 집안을 뒤덮었다. 폭풍우가 오기 전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센 압류가 들끓고 있었다. 박지혜는 소파에 파묻혀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명품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눈에서는 탐욕이 넘쳐흐를 듯했다. 문득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나오는 서연에게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새언니, 이 가방 좀 봐요. 샤넬 올해 신상이래요. 너무 예쁘죠? 이번 주말에 저랑 신세계 백화점 같이 가주면 안 돼요? 박지혜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어젯밤의 험악한 분위기는 없었던 일인 것처럼 서연의 시선은 400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에 1초간 머물렀다가 이내 물컵으로 옮겨졌다. 목소리는 컵 안의 맹물처럼 평담했다. 시간 없어요. 박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가 이내 다시 달라붙었다. 긴 목소리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에이, 새언니,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요. 하나만 사줘요. 네? 오빠 월급 통장 어차피 엄마한테 있잖아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 사줄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새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통 크고 저 제일 예뻐하잖아요. 이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꿀로 발라져 있었지만 속에는 맹독이 묻은 갈고리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팔을 빼내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입가에는 있을 듯 말 듯 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박지혜 씨, 28살이지 8살이 아니에요. 갖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사. 이 말은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박지혜의 모든 위장을 벗겨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한서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나한테 가방 하나 못 사줘요? 우리 오빠 돈 다 당신이 집 대출 갚고 생활비로 썼잖아요. 내가 당신 돈 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고 있던 김영자가 즉시 방에서 뛰쳐나왔다. 마치 병아리를 지키려는 암탉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침을 튀겼다.
한서연, 내가 경고하는데 네가 돈 좀 번다고 잘난 척하지 마. 우리 박씨 집안 돈은 네가 쓸 수 있으면 내 딸도 쓸 수 있는 거야. 잊지 마. 이 집, 내 아들 지분도 있어. 지혜한테 가방 하나 사주는 건 하늘이 내린 이치야. 박진우도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이 험악한 광경을 보고 두피가 또다시 저릿해졌다. 그는 습관적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 서서 서연을 향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그냥 가방 하나잖아. 지혜가 갖고 싶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연은 박진우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관통력을 지니고 있어 거실 전체를 순간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혈연으로 얽힌 세 사람을 천천히 훑었다. 그 눈빛은 수수룡 메스처럼 차가웠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지혜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모욕감과 분노가 독사처럼 그녀의 이성을 잠식했다. 그녀는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치며 이성을 잃었다. 안 줘? 좋아. 네가 안 사주면 내가 직접 찾아. 네가 비자금 안 숨겨놨을 리 없어. 네 돈은 우리 오빠 돈이고 우리 오빠 돈은 우리 집 돈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지혜는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서연과 박진우의 침실로 맹렬히 돌진했다. 박지혜, 너 미쳤어. 서연은 낮게 외치며 얼굴색이 변했다. 즉시 몸을 돌려 뒤를 쫓았다. 박진우와 김영자는 모두 얼어붙었다. 누구도 박지혜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박지혜는 이미 화장대 앞으로 달려가 서연이 평소에 쓰던 핸드백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지퍼를 열려고 하고 있었다. 내놔. 서연은 달려들어 가방의 다른 쪽 끝을 잡았다. 두 여자는 순식간에 서로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이거나, 이건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야. 안에 있는 건 다 우리 박씨 집안 거야. 박지혜는 흉측한 얼굴로 가방을 놓지 않았다.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서연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혼란 속에서 찍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핸드백 지퍼가 억지로 뜯겨 나가고 가방 몸체가 찢어졌다. 립스틱, 열쇠, 파우더, 휴지 등 안의 물건들이 우르르 바닥에 쏟아졌다. 서류 봉투에 담긴 문서 하나가 그 사이로 빠져나와 소리 없이 매끄러운 나무 바닥에 떨어졌다. 바로 그때 뒤따라 들어온 김영자의 매서운 눈이 그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마치 매가 병아리를 채듯 그 문서를 낚아챘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이 숨겨둔 비자금의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탐욕스럽고 더위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인연. 내가 너 우리 몰래 꿍꿍이 속이 있을 줄 알았어. 어디 보자. 내 아들 몰래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김영자는 조급하게 서류 봉투를 뜯어 안의 종이를 꺼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것은 통장도 부동산 계약서도 아니었다. 첫 장의 제목에는 눈에 확 띄는 굵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증여계약서, 변호사 상담 확인서.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보았다. 그것은 출력된 은행 거래 명세서였다. 명세서의 마지막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거래 기록이 벌겋게 달군 인두처럼 그녀의 눈을 찢었다. 이체 금액 100원, 1억 원, 무려 1억 원이었다. 김영자의 호흡이 순간 멎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낯선 수취인의 이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하늘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1억 원? 서연이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 돈을 누구에게 보냈지? 증여계약서?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옆에 있던 박지혜도 다가와 종이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광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창백함과 망연자실함이 자리 잡았다. 거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순식간에 김영자와 박지혜의 심장을 올감했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들의 이해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넋을 잃고 있는 사이
하얗고 힘있는 손 하나가 김영자의 떨리는 손에서 그 문서를 침착하게 빼앗아갔다. 서연은 몸을 곧게 폈다.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그림자가 그들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위에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우아하지만 숨막히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동작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영자와 박지혜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서리처럼 차갑게 훑었다. 붉은 입술이 살짝 열리며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뼛속 시린 말이 흘러나왔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거실의 공기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라는 그 한마디에 얼음 조각처럼 얼어붙었다. 모든 먼지 한 톨까지 허공에 멈춰선 듯했다. 김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의 마지막 힘까지 다 빠져나간 채였다. 오직 눈알만이 극도의 공포로 미친 듯이 굴러갈 뿐이었다. 1억 원, 증여, 계약서, 변호사. 이 세 단어는 넘을 수 없는 세계의 거대한 산처럼 그녀의 심장을 짓눌러 숨쉬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다. 옆에 있던 박지혜는 더욱 안색이 창백해져 입술을 달싹이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가 자랑하던 억지와 떼쓰기는 차가운 법률과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 창호지처럼 연약하게 찢겨나갔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둔한 목각인형처럼 서 있었다. 뇌의 톱니바퀴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걸려 과부하 걸린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넉나간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다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내를 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그가 몇 년 동안 봐온 그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함이나 인내가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해가 들지 않는 극지의 빙의 같았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1억 원? 무슨 변호사? 박진우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눈길 한번 주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발걸음을 옮겨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지나쳐 침실로 돌아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문소리는 무거운 망치가 되어 박씨 집안 세 사람의 심장을 강타했다. 오빠, 박지혜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기어가 박진우의 다리를 붙잡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공포에 차 있었다. 들었어? 1억 원을 빼돌렸다고. 변호사를 만나서 우리 집 재산을 다 빼돌리려는 거야. 김영자도 마치 강심제를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이 박진우의 코앞까지 닿을 듯했다. 목소리는 한밤중의 비명처럼 처절했다. 박진우, 이 쓸모없는 놈아. 아직도 멍하니 뭐해. 내 마누라가 돈 싸들고 튀게 생겼다고. 그녀는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이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알겠다. 이제 다 알겠어. 전현 밖에 딴 놈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돈 받은 놈이 바로 그 놈일 거야. 그래, 한서연, 이 천하의 몹쓸 년.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감히 밖에서 바람을 피워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을 빼돌려. 이 악독한 추측은 번개처럼 박진우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갈랐다. 그래, 그게 틀림없어. 서연의 월급은 그가 잘 알고 있었다. 일상적인 지출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없었다. 이 돈의 출처는 불분명하고 낯선 남자에게 증여하려 하고 변호사까지 만났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맞춰지며 그가 숨쉴 수 없는 진실을 그려냈다. 배신, 거대한 모욕감과 분노가 화산처럼 그의 가슴에서 폭발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시뻘개졌고 관자놀이의 혈관이 툭툭 튀었다. 한서연, 당장 나와. 나와서 똑똑히 말해. 박진우는 소리치며 달려가 침실 문고리를 미친 듯이 돌렸다. 딸깍딸깍.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이것이 박진우의 모든 분노에 불을 붙였다. 미쳤어. 세상에, 미쳤어. 이 집에서 감히 방문을 잠가? 김영자는 옆에서 소리치며 펄쩍펄쩍 뛰었다.
박진우, 부서, 문 부숴버려. 오늘 전현 입에서 똑똑히 들어야겠어. 그러나 그들이 밖에서 아무리 고함을 치고 문을 두드려도 침실안은 시종일관 죽음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마치 그 공간에서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날 밤 박씨 집안 거실의 불은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하며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핏발선 눈들이었다. 박진우, 김영자, 박지혜 세 사람은 마치 세 개의 조각상처럼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박진우의 목소리는 깨진 징처럼 쉬어 있었다. 출근해요. 서연은 덤덤하게 두 글자를 내뱉고 눈꺼풀조차 들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해 신발을 갈아 신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밤새 고통받았던 박씨 가족을 완전히 자극했다. 출근? 박지혜가 괴성을 질렀다. 집안 돈 다 빼돌리고 출근을 해? 도망치려는 거지? 서연은 신발을 다 신고 몸을 바로 세웠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내 돈은 당신들 박씨 집안과 단 1원도 관계없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너! 박진우는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한 걸음도 쫓아가지 못했다. 서연의 그 차가운 눈빛은 그에게 전례 없는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두려웠다. 어머니의 말처럼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되어 한번 얼굴을 붉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하지만 그는 그 1억 원이 정말 그렇게 사라져버릴까봐 더 두려웠다. 오후에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낯선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다. 김영자가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보세요. 박진우 씨 댁 맞습니까? 저는 55 열쇠 수리공입니다. 한서연 고객님께서 출장 잠금장치 교체 서비스를 예약하셔서요. 지금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잠금장치 교체? 김영자의 머리가 윙하고 울리며 터질 것 같았다. 몇 분 후 작업복을 입은 열쇠 수리공이 박씨 집안 세 사람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 서연의 안내를 받아 집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말없이 침실 문을 가리키며 열쇠 수리공에게 말했다. 기사님, 이 잠금 장치를 교체해 주세요. 네가 감히. 김영자는 격분한 암사자처럼 맹렬히 달려들어 두 팔을 벌려 문 앞을 막아섰다. 여긴 내 아들 방이야. 누가 손대기만 해봐. 열쇠 수리공은 난처한 표정으로 하던 일을 멈췄다. 서연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화면이 켜지자 선명하게 112 다이얼 화면이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갑게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법에 따르면 누구도 타인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 방은 제 합법적인 사적 공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죠. 비키세요. 3, 2.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통화 버튼 위에 떠 있었다. 김영자는 그 번쩍이는 휴대폰 화면과 한 점의 감정도 없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한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한마디만 더 한다면 서연이 정말로 그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부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이 이 집안일에 개입하게 된다면 자신의 이 늙은 체면은 어찌 될 것인가. 김영자의 몸이 통제 불능으로 굳어버렸다. 그 기세등등하던 기행이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그녀는 그저 눈을 뜬 채 서연이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그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곧 방 안에서 지지직하는 전동 드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드릴이 되어 한 번 한 번 박진우의 심장을, 김영자의 체면을, 박씨 집안의 자존심을 뚫는 듯했다. 열쇠 수리공이 교체된 낡은 잠금 장치를 들고 나왔을 때 박진우의 이성도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두 눈은 핏발이 서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 같았다. 한서연, 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서연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저 열쇠 수리공의 손에서
3개의 새 열쇠를 받아 그중 하나를 박진우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의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듯했다. 박진우는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그 열쇠를 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그 열쇠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 충돌음이 귀에 거슬리면서도 단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진우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굳게 닫힌 방문을 가리키며 서연에게 포효했다. 나를 막아? 나를 막겠다는 거야? 한서연, 여기가 누구 집인지 잊었어? 그는 마침내 그가 지금까지 가장 큰 의지처로 삼았던 그 말을 내뱉었다. 이 집 살 때 우리 부모님도 5천만 원 보탰어.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는 이 말이 평소처럼 서연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철없이 떼쓰는 광대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진우의 분노에 찬 시선을 마주하며 붉은 입술을 열어 한자 명확하게 말했다. 좋아요. 5천만 원. 거기에 지난 몇 년간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돌려드릴게요. 우리 확실하게 계산하죠. 좋아요. 서연의 입가에 떠오른 기묘할 정도의 미소는 박진우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가 알던 온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그런 미소가 아니었다. 그 미소에는 얼음이 서려 있고 칼날이 숨겨져 있었으며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우리 확실하게 계산하죠. 서연은 이 말을 되뇌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별미를 맛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우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넉나간, 억울해하는 모습은 이제 그녀의 흥미를 조금도 끌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금 새 잠금 장치로 교체된 침실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은 소나무처럼 꼿꼿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박씨 가족의 심장을 밟는 듯 무겁고 단호했다. 박진우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된 채 목구멍에서는 허억, 허억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목이 졸린 들개처럼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김영자의 입술은 떨렸고 욕을 하고 싶고 떼를 쓰고 싶었지만 서연의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서네 온몸의 세포가 공포로 가득 찼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새 열쇠가 새 잠금 장치에 들어가는 소리였다. 맑고 단호하며 마치 주권을 선포하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다시 닫혔다. 거실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박씨 집안 세 사람은 마치 혈이 막힌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초침소리처럼 기어갔다. 매 순간이 긴 능지처참 같았다. 몇 분 후 그 문이 다시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손에는 두꺼운 남색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중앙의 테이블로 다가가 탁 소리를 내며 파일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거운 망치가 되어 박진우와 김영자의 심장을 강타했다. 박진우의 눈꺼풀이 미친 듯이 떨렸다. 극도로 불길한 예감이 조수처럼 그를 덮쳤다. 서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자세는 우아했다. 마치 자신의 집거실이 아니라 수억 원짜리 계약의 향방을 결정하는 비즈니스 협상을 주재하는 듯했다. 그녀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파일에 첫 장을 넘겼다. 계산을 원하셨으니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해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기묘한 온화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수술용 메스가 피부를 가르기 전 의사의 마지막 위로 같았다. 이 아파트 5년 전에 구입했고 총 매매가 8억 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이었죠. 서연의 시선이 종이에서 천천히 올라와 이미 하얗게 질리기 시작한 김영자의 늙은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제가 2억 5천만 원을 냈어요. 그중 1억 원은 제 결혼 전 개인 예금이었고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로 있어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저희 부모님이 저 개인에게 증여해 주신 돈이고 역시 이체 기록이 있고요. 김영자의 호흡이 멎었다. 서연의 시선은 다시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파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박씨 집안에서는 5천만 원을 냈고요. 5천만 원. 이 숫자는 마치 벼락처럼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로부터 이 신혼집을 위해 집안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큰 힘을 보탰다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미천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가장 평온한 말투로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의 모든 자부심은 총 매매가의 6.25%에 불과했다는 것을. 결혼 후 지금까지 총 60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매월 250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이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었고 연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서연은 한 장을 넘겨 다른 은행 거래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진우 씨, 당신의 월급은 5년간 세후 총 수입이 약 1억 2천만 원. 매번 월급날 당일 정확하게 김영자 여사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죠. 이 5년 동안 당신은 이 집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단 1원도 지불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 거짓말하는 거지? 김영자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네가 쓴 돈이 우리 집 돈이지.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내 모든 건 박씨 집안 거야. 아, 그래요?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얼굴에는 심지어였고 조롱 섞인 미소까지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 더 확실하게 계산해보죠. 그녀는 다시 서류를 넘겼다. 촤라락 하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당신 딸 박지혜, 사위, 그리고 손자 강민준. 당신 집에서 3년 내내 공짜로 먹고 살았죠. 이 아파트 단지 최소 원룸 월세 80만 원으로 계산하면 3년이면 880만 원.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관리비, 평균 자바월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3년이면 80만 원. 식비, 사내 진미는 빼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준으로 1인당 하루 1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그들 가족 3명, 3년이면 927만 5천 원이에요. 서연의 손가락 끝이 마지막 숫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맑은 눈동자는 두 개의 날카로운 수수용 메스처럼 박씨 집안의 마지막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김영자 여사님, 이것들을 다 합치면 887만 5천 원이에요. 제가 지난 3년간 그들이 쓴 휴지, 샴푸, 바디워시는 계산도 안 했고 강민준에게 사준 간식, 장난감, 옷값도 계산 안 했어요. 말해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한자 골수를 파먹는 듯했다. 당신네가 낸 5천만 원으로 이 빚을 갚고 나면 얼마가 남죠? 그 남은 돈으로 지난 5년간의 은행 이자를 낼 수나 있을까요? 이자. 이 두 글자는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처럼 김영자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혼탁한 눈동자에는 핏발이 가득 섰다. 그녀는 서연을 산채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다. 공기는 마치 젤리처럼 굳어 숨막히게 끈적였다. 박진우는 넋이 나갔고 김영자는 잿빛 얼굴이 되었다. 그 남색 파일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차가운 묘비처럼 그들의 과거 모든 당당함을 묻어버린 채 너. 김영자의 목구멍에서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가 서연을 가리키는 손은 극도의 분노로 심하게 떨려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그 빌어먹을 평온함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숫자들, 그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된 증거들은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짓눌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했다. 187만 5천 원. 이 숫자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5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연은 자잘한 지출이나 지난 5년간의 화폐 가치, 하락, 심지어 그 계약금이 재테크에 사용되었을 경우 발생했을 수익조차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희생은 서연의 장부 앞에서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다. 절망과 모욕감이 두 마리의 독사처럼
그녀의 이성을 미친 듯이 물어뜯었다. 갑자기 김영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눈에 광적인 빛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그녀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 웃음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져 유난히 섬뜩하게 들렸다. 네가 돈을 더 냈다고 쳐. 그래서 뭐. 김영자는 갑자기 허벅지를 탁 치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조되어 있었다. 한서연, 잊지 마.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거기엔 너랑 박진우, 두 사람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어. 이 집은 우리 박씨 집안 거야. 네가 돈을 냈어도 그건 우리 집안의 공동 재산이라고. 이 말은 마치 강심제처럼 거의 무너져 내리던 박진우의 몸에 주입되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었고 흐릿했던 시선이 다시 초점을 찾았다. 마치 잃어버렸던 영혼과 중심을 되찾은 듯했다. 그래,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어. 이것은 법이 인정한 사실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견고한 보루였다. 허황된 자신감이 다시 박진우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너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몸이 약간 휘청거렸다. 그는 서연을 가리키며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다. 한서연, 그만 좀 해.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재밌어? 이 장부들을 내 얼굴에 던지는 건 나랑 우리 엄마를 모욕하려는 거잖아. 내가 말하는데 꿈깨.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너 혼자 독차지할 생각 마. 만약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굴면 우리 이혼해. 지금 당장 이혼하면 집은 반반이야. 그때도 네가 그렇게 더위만만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래, 이혼하고 집 나눠. 김영자는 즉시 가장 충실한 바람잡이처럼 옆에서 거들었다. 얼굴에는 더위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변했다. 박씨 모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미 승리의 서광을 본 듯했다.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다시 한번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박진우의 이혼 협박과 김영자의 고함에도 그녀는 분노하지도 반박하지도 심지어 조금의 당황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 모자의 마지막이자 가장 추악한 발버둥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마치 함정에 빠진 채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며 허세를 부리는 두 마리 야수를 보는 듯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연민만이 있었다. 한참 후 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사람을 오싹하게 했다. 좋아요. 그녀는 가볍게 두 글자를 내뱉었다. 목소리는 깊은 물처럼 평온하여 조금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이혼하고 집 나누자고요? 서연의 시선이 박진우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서 더위 양양한 김영자의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다. 등기부등본에 박진우 씨 이름이 있으니 이 집의 절반이 그의 몫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이 문제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확실하게 말해보죠. 그녀는 말하며 앞에 놓인 남색 파일을 천천히 덮었다. 탁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이 동작에 박시모자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다. 더욱 강렬한 불안감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기묘한 온화함을 띠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내일 저녁 7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가족 회의를 열어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죠. 그럴 용기는 있으세요? 다음 날 저녁 7시 정확한 시간. 거실의 조명은 창백하게 빛나며 모든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얼음처럼 얼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박진우와 김영자 모자는 이미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김영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마치 협상에 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늘 밤은 가족 화해가 아니라 생사를 건 영토 분쟁이었다. 박지혜도 팔짱을 낀 채 1인용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입가에는 경멸적인 냉소가 걸려 있었고 때때로 곁눈질로 현관 쪽을 쳐다봤다. 그 자세는 마치 지각한 패배자를 기다리는 듯했다. 초인종 소리가 정적 속에서 갑자기 울렸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박진우는 깜짝 놀라 몸이 저절로 굳어졌다. 서연이 가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앞장선 사람은 60에 가까운 남자로 마른 체형이었지만 유난히 꼿꼿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짙은색 재킷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렌즈 너머의 눈빛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노하지 않아도 위험이 느껴지는 기운이 풍겼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 서건국이었다. 퇴직 전 감사원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 옆에는 서연의 어머니 장미경이 단정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서 있었다. 기품이 있었지만 미간의 서린 서연과 똑 닮은 서늘함과 단호함은 사람을 얕볼 수 없게 했다. 아빠, 엄마, 서연이 나지막이 불렀다. 서건국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지나 거실 안의 상황을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김영자에게 닿았다. 그 눈빛은 평온했지만 김영자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다. 장미경은 딸의 차가운 손을 안타깝게 잡으며 눈빛으로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어머, 사돈어른, 사부인,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어서요. 김영자는 즉시 웃지 않는 얼굴로 열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위선적인 예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난히 우스꽝스러웠다. 서건국과 장미경은 그녀의 호의를 무시하고 곧장 서연 옆 소파에 앉았다. 세 사람은 견고한 전선을 형성하며 맞은편의 박씨 가족 세 사람과 뚜렷한 대치 구도를 이루었다. 거실 중앙의 테이블은 이제 마치 초안지, 조안지의 경계선 같았다. 짧은 침묵 후 김영자의 날카로운 눈총에 쫓긴 박진우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을 쿵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로 자신의 용기를 북돋으려는 듯했다. 한서연, 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약간 쉬어 있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서연의 코를 가리키며 미리 연습해둔 비난을 시작했다. 부모님은 왜 부른 거야? 백으로 쓰려고? 사람 수로 우리 집안을 누르려고? 내가 말하는데 소용없어. 오늘 누가 와도 소용없다고?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못해. 당신은 매일 찬바람 쌩쌩 불고 집에 오는 게 무슨 초상집 오는 것 같아. 이 집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는 당신을 친딸처럼 대했고 내 동생은 당신을 친언니처럼 대했어. 근데 당신은? 당신 마음에 우리가 있기는 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치 억눌려 있던 원망과 불만을 토해내는 듯했다. 그 장부들을 내 얼굴에 던진 건 나랑 우리 엄마를 모욕하려는 거잖아. 그래, 성공했어. 이제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무조건 이혼이야. 이 집은 우리가 결혼 후에 산 거고 부부 공동 재산이야. 반반 나누는 게 하늘의 이치라고. 김영자는 아들이 좋은 시작을 끊자 즉시 피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달려들었다.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박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독사 같은 며느리를 들였나. 사돈, 사부인, 두 분이 좀 판단해 주세요. 당신 내 딸이 우리 진우를 어떻게 들들 볶았는지. 이건 우리 모자를 죽이려는 거예요. 김영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연기력이 일품이었다. 그깟 좀스러운 장부로 우리 박씨 집안 인격을 모독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요. 분위기를 바꾸어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얼굴에 악독한 기색을 띄었다. 이혼? 좋아. 하지만 한서연, 저녀는 빈손으로 나가야 해. 이 집은 우리 박씨 집안의 뿌리야. 저 외가 것이 무슨 자격으로 나눠? 제가 낸 그 푼 돈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집에서 산 월세로 치자고. 맞아요. 빈손으로 나가야죠. 박지혜가 옆에서 부채질하며 재앙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새언니, 아니, 한서연 씨, 사람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 마음에 상처를 주고
벽돌 한 장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다니 무슨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박씨모자 세 사람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침을 튀겼다. 마치 이미 서연의 최종 결말을 선고한 듯했다. 그들은 더이 양양하게 맞은편의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가 무너지기를, 울기를, 용서를 빌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평온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인 서건국과 장미경조차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 얼굴에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이 극도의 고요함은 마치 얼음물처럼 박씨 세 사람의 광기에 찬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음 같은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불길한 예감이 다시 그들의 심장을 덮쳤다. 바로 그때 계속 침묵하던 서건국이 움직였다. 그는 말없이 그저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천천히 들어올렸다. 딸깍, 딸깍. 두 번의 맑은 금속 잠금 장치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천둥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서건국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문서를 꺼냈다. 그는 문서를 봉투에서 꺼내 유리 테이블 중앙에 가볍게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맞은편의 박진우 쪽으로 밀었다. 그것은 깔끔하게 제본된 계약서였다. 표지에 굵고 진하게 인쇄된 명조체 글자들이 마치 낙인처럼 박씨 가족의 눈을 지졌다. 개인 간 금전 소비 대차 및 부동산 담보 설정 계약서. 박진우의 동공이 순간 바늘끝처럼 수축했다. 김영자의 얼굴에서 더이 양양한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김영자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떨렸다.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그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종이를 꿰뚫어 볼 기세였다. 서건국은 안경을 고쳤었다. 렌즈는 차가운 불빛을 반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납덩이처럼 박씨 가족의 심장을 강타했다. 김영자 씨, 방금 서연이가 낸 돈이 당신네 집에서 산월세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네 박씨 집안이 언제 8억 원을 내서 이 집을 사셨기에 감히 당신네 집이라고 칭하시는 겁니까? 서건국의 말에 김영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상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이미 안색이 창백해진 박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박진우 군, 집 살 때 서연이의 계약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자네 집에서는 5천만 원을 냈지. 이 사실은 맞나? 박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목울대가 힘들게 움직였다. 서건국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집은 대단한 부잣집이 아니네. 그 2억 5천만 원은 우리 노부부의 평생 모은 돈이야. 우리가 그 돈을 꺼낸 것은 증여도 자선도 아니었네. 그의 손가락이 계약서 표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바로 대여였지. 대여. 이 두 글자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박진우와 김영자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김영자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건 당신들이 부모로서 딸집 사주는데 보태준 돈이지. 어떻게 대여일 수가 있어?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닐세. 서건국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감사원 간부 특유의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법이 결정하는 거지. 그는 그 계약서를 다시 앞으로 밀어 박진우의 앞에 놓았다. 박진우 군, 자네가 직접 똑똑히 보게. 계약서의 대주 타슈는 나와 서연이 엄마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차주, 제주는 자네와 서연이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담보물은 바로 이 집이고 계약서 마지막에는 자네의 친필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네. 박진우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채를 치듯 떠는 손을 뻗어 거의 그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는 미친 듯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 갑, 대주, 서건국, 장미경, 을, 차주, 한서연, 박진우. 그리고 을의 서명란에는 그의 휘갈겨 쓴 서명과 그의 이름 위에 찍힌 선명한 붉은 지장이 그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무정하게 비웃고 있었다.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조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기억해냈다. 5년 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던 날 장인어른이 정말로 이런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했던 것을. 그때 그는 새 집을 갖게 된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고 장인어른은 그저 절차상 필요한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보지도 않고 펜을 휘둘러 서명했다. 그는 그것이 장인어른이 딸 앞에서 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빈틈없는 치명적인 계약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계약서에 명백히 적혀 있네. 서건국의 목소리는 이제 지옥의 판결문 같았다. 해당 2억 5천만 원의 대여금은 차주인 한서연, 박진우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동시에 계약 제3조 7항에 따르면 결혼 후 차주 중 한 명인 박진우가 공동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가 결혼 전에 투입한 5천만 원의 계약금은 자동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매월 월세에서 차감된다. 그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자동으로 채권으로 전환된다. 서건국은 잠시 말을 멈춰 그들이 이 잔혹한 사실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폭탄을 투하했다. 즉, 자네들이 우리 노부부에게 이 2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은 후에야 자네의 그 5천만 원 지분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말일세. 아, 그리고 말하는 것을 잊었는데 서건국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바로 엊그제 서연이가 2억 5천만 원의 원금과 지난 5년간의 은행 동기이자를 합쳐 총 2억 8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네. 이제 이 대여는 종결되었고 계약은 자동으로 이행 완료되었지. 이 집은 법적인 의미에서 자네 박진우와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자네의 그 5천만 원? 이 지역의 시세로 계산하면 5년이면 아마 다 까이고도 남았을 걸세. 물론 이 계산에 이의가 있다면 우리 다시 앉아서 확실하게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말이야. 진실의 천둥소리가 채가 시기도 전에 더욱 맹렬한 번개가 거실의 모든 얼어붙은 공기를 찢었다. 박진우의 영혼은 마치 몸에서 분리된 듯 텅 빈 껍데기만 남아 그 계약서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그의 떨리는 손가락에 구겨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못 박힌 듯 그 휘갈겨 쓴 서명과 선명한 붉은 지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 이 두 단어는 보이지 않는 두 손이 되어 좌우로 그의 뺨을 후려쳤다. 화끈거리는 아픔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김영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그를 자기 파괴의 심연에서 끌어냈다. 가짜야. 이건 당신들이 위조한 거야. 김영자는 미친 암사자처럼 두 눈을 붉히고 손톱으로 서건국의 얼굴을 핥힐 기세였다. 이 늙은 것들이 내 아들 집을 뺏으려고 이런 비열한 수단을 쓰다니. 내 아들이 얼마나 효자고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감히 이렇게 우리를 계산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모든 것이 탄로난 후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서건국은 그녀를 쳐다볼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 여유로움 자체가 극도의 경멸이었다. 계속 침묵하며 배경처럼 있던 서연의 어머니 장미경이 이때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김영자처럼 목청껏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동작은 느렸고 심지어 퇴직교사 특유의 우아함까지 느껴졌다. 그녀는 들고 온 가방에서 천천히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 문서는 서류 봉투에 담겨 있었고 봉인된 곳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진 선명한 붉은 원형 도장이 찍혀 있었다. 김영자 씨, 당신은 늘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죠. 장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마치 얼음 송곳처럼 김영자의 고막을 정확히 찔렀다. 하지만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집안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요. 모든 일은 증거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그 문서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놓고 김영자 앞으로 밀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가 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공정증서예요. 공증인의 서명과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찍혀있. 만약 계약서가 위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국가공증기관을 위조해 보시죠. 공정증서.
이 세 글자는 세 개의 거대한 산처럼 쿵하고 내려앉아 김영자의 저주를 순식간에 먹게 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붉고 눈에 띄는 그 도장에 굳어버렸다. 그 도장은 거부할 수 없는 국가의 권위를 띠고 그녀의 모든 요행, 모든 억지,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냈다. 헉! 김영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눈의 광기가 사라지고 대신 완전하고 파괴적인 절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가 자랑하던 교활함, 그녀가 생존의 수단으로 삼았던 모진 성격은 절대적인 법률 증거 앞에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아, 인간의 소리 같지 않은 울부짖음이 김영자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육중한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를 냈다. 과거 집안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박씨 집안의 태우마마는 이제 차가운 바닥에 퍼진 진흙더미 같았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두 손으로 바닥을 마구 내리쳤다. 사기꾼. 당신들 가족 전부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우리를 계산하고 있었어. 이 사람 잡아먹고 뼈도 안 뱉을 악마 같은 것들. 내 집이라고. 울부짖음과 저주가 뒤섞여 종말이 다가온 듯한 비통함으로 가득 찼다. 박지혜도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멍하니 보다가 넋나간 오빠를 보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그 공정증서에 두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집. 그녀가 늘 마음 편히 공짜로 먹고 마시고 심지어 남편과 아이까지 데리고 와 기생하던 그 집이 오빠의 집이 아니었다니. 그럼 자신은 뭐지? 기생충? 거대한 공포와 수치심이 순식간에 그녀를 삼켜버렸다. 오빠? 박지혜는 달려들어 박진우의 팔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우리가 이대로 쫓겨나야 해. 민준이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냐고. 박진우의 몸은 그녀에게 흔들리며 낡은 인형처럼 힘이 없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동공은 풀려 있었다. 마치 외부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서연, 그들이 늘 온순하고 인내심 강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여자가 마침내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거실 천장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몸에 떨어져 맑고 단호한 윤곽을 그려냈다. 그녀는 바닥에서 떼쓰는 김영자를, 꼬리치며 애원하는 박지혜를, 그리고 저 살아있는 시체 같은 박진우라는 껍데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죽음처럼 고요한 평온만이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밤, 눈물과 실망으로 단련된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얼음이었다. 저는 여러분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김영자의 울음소리를 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통보하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씨 가족 각자의 절망적인 얼굴을 훑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첫째, 이혼. 그녀의 시선이 박진우의 핏기 없는 얼굴에 고정되었다. 박진우 씨, 합의서는 이미 작성했어요.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요. 와서 도장 찍어요. 당신이 오든 안 오든 이 이혼은 확정이에요. 둘째, 이 집. 그녀의 시선이 그녀가 한때 정성껏 꾸몄지만 이제는 혐오감만 남은 이 집을 천천히 훑었다.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이 집은 당신들 박씨 집안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차갑고 잔인하여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현관에 놓인 거대한 여행 가방에 닿았다. 그것은 박지혜네 가족의 짐이었다. 셋째, 서연의 목소리는 빙점까지 내려갔다. 3일 안에 저희 부모님이 돈 주고 산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 모든 물건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은 한 푼도 탐하지 않겠지만 제 것인 것은 당신들이 실오라기 하나도 남겨둘 생각 마세요. 3일 후에 저는 와서 잠금 장치를 바꿀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들이 아직 여기 있다면
서연의 입가에 희미하면서도 극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 주거 침입 문제를 처리할 겁니다. 3일의 기한이 약속대로 다가왔다. 서연은 더 이상 그 소위 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아파트 관리소장과 2명의 주민센터 조정위원과 함께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주변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펀펀 고개를 내밀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그들은 이 집의 소동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서연은 초인종을 눌렀다. 맑은 벨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문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꺼내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켰고 차갑고 형식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흘러나왔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제사유 주택에 대한 불법 점거를 신고합니다. 주소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쾅 하고 안에서 열렸다. 초췌하고 원망스러운 김영자의 얼굴이 문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처럼 두 눈을 붉히고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 독한 년,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거야. 김영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뒤에는 박지혜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진우는 넉나간 인형처럼 거실 중앙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관리소장과 조정위원, 그리고 복도에서 엿보는 이웃들을 보자 김영자의 연기 욕심이 순간 불타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며느리가 우리 식구들을 다 내쫓아요.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년을 아내로 맞았어요. 우리 집을 뺏고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네요. 몇몇 이웃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침착하게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사본을 주민센터 조정위원에게 건넸다. 위원님, 이것이 이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제 이름만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저는 이들에게 이사를 통보했고 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들이 즉시 제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떼쓰는 김영자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등기부등본에 확실히 한서연 씨 이름만 있네요. 법적으로 이 집은 이분 소유가 맞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건 불법입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다. 뭐라고? 저 집이 진짜 서연 씨 거라고? 그럴 줄 알았어. 박 씨 집안이 무슨 돈으로 저런 큰 집을 사겠어. 알고 보니 며느리 돈으로 산 거였네. 세상에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사람을 하녀처럼 부려먹었단 말이야? 저 집안 낯짝도 두껍네. 그러게 말이야. 저 딸네 식구들은 아예 눌러앉았잖아. 먹고 입는 거 다 서연 씨 돈 아니었겠어? 날카로운 말들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김영자와 박지혜의 귀를 찔렀다. 김영자의 통곡이 멎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피해자 신부는 철 같은 사실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다가 마침내 잿빛으로 변했다. 박지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칼날처럼 자신을 난도질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 산산조각 나 그 밑에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기생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녀의 남편은 더욱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그는 박지혜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직도 덜 창피해. 빨리 짐 싸서 나가. 결국 관리소장과 조정위원의 감독 아래 이웃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박씨 가족은 마치 집 잃은 개처럼 그들이 한때 위세를 부리던 그 집에서 초라하게 짐을 빼냈다.
박지앤의 가족은 대형 가방들을 끌고 월세방을 찾아 헤매는 비참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모아둔 돈이 전혀 없어 가장 저렴한 반지하 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그들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계였다. 어둡고 축축한 건물들이 햇빛을 모두 가리고 있었고 좁은 골목에는 오수가 흐르고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음식물 썩는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악취를 풍겼다. 그들이 얻은 단칸방은 2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벽에는 얼룩덜룩한 곰팡이와 아이들의 낙서가 가득했고 머리 위 전선은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박지혜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무너지듯 비명을 질렀다. 나 여기서 안 살 거야. 여보, 당신 모아둔 돈 좀 있다며? 우리 좀 더 좋은 오피스텔로 가자. 남편의 얼굴은 이 방보다 더 어두웠다. 모아둔 돈? 내 돈은 당신이 명품 가방 사고 화장품 사는데 다 썼잖아. 아직도 오피스텔 타령이야? 뭘로 월세 낼 건데? 네, 내가 어떻게 알아. 다 그 한서연, 그 천하의 몹쓸년 때문이야. 박지혜는 모든 원망을 서연에게 돌렸다. 그 여자 탓이라고? 당신이 매일 애 데리고 남의 집에 가서 빌부터 먹지 않았으면, 당신 오빠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 것 같아?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지혜, 나도 예전에는 당신 오빠가 능력 있어서 우리 잘 살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 능력 있는 건 당신 오빠가 아니라 한서연이었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그냥 두멍청이일 뿐이야.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싸움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밥값 때문에, 아이 과자 한 봉지 때문에, 누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때문에 그들은 천지가 뒤집힐 듯이 싸웠다. 허영과 안일함에 가려져 있던 갈등이 이제 모두 폭발했다. 마침내 5,000원짜리 삼겹살 때문에 벌어진 격렬한 싸움 끝에 남편은 완전히 폭발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챙겨 배낭에 넣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박지혜는 불길함을 느끼고 다급하게 물었다. 남편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사랑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있었다. 박지혜, 나 이제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하루도 더는 못 살겠어. 민준이는 내가 지금 데려갈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막히는 월세방을 나갔다. 더럽고 혼란스러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텅 빈 방에는 박지혜와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김영자는 갈 곳이 없어 딸과 함께 이 좁고 더러운 월세방에 얹혀 살게 되었다. 과거 집안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태우마마는 이제 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박지혜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어머니의 어리석음과 탐욕 탓으로 돌렸다. 과거 동지였던 모녀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었다. 정신적, 신체적 타격에 김영자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기력을 모두 잃은 듯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등도 굽었다. 종일 삐걱거리는 침대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그녀는 분했다. 아직도 그 5천만 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아, 그 5천만 원 이제 돌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게 나랑 내 시아버지 노후 자금이란다.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김영자를 오싹하게 했다. 어머님, 정말 그걸 달라고 하실 염치가 있으세요?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정산 내역서 전자 파일을 어머님 휴대폰으로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어요?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무시했던 그 문자를 찾아냈다. 링크를 클릭하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PDF 파일이 열렸다. 안에는 박지혜네 가족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날부터 발생한 모든 추가 비용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의 식비, 매 킬로와트의 전기, 가스요금,
강민준의 모든 장난감과 과자, 심지어 그가 다녔던 비싼 조기 교육 학원비까지 모든 항목에는 날짜, 금액, 비고가 있었다. 내역서의 마지막에는 선명한 붉은색에 눈을 의심케 하는 총액이 적혀 있었다. 총계 1억 2천만 원.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소화기에서 들려왔다. 마치 얼음 칼날 같았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5천만 원은 어머님 따님 가족이 제 집에서 공짜로 먹고 마신 식비조차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돌려달라고요? 김영자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박진우, 한때 하늘의 아들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혼 합의서에 따라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아내를 잃고 집을 잃고 직장에서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던 시선도 잃었다. 그는 그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야 했다. 월급 통장은 자신의 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는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지난 몇 년간 어머니에게 바쳤던 자신의 월급을 떠올렸다. 그는 그 숨막히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엄마, 제가 지난 몇 년간 들였던 월급은요? 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김영자는 돈이라는 말에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비명을 질렀다. 돈? 돈이 어디 있어? 다 내 동생한테 썼고 내 조카한테 썼지.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너 이 엄마를 죽이려는 거냐? 그녀는 울고 떼를 쓰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박진우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마음속 마지막 남은 가족의 온기마저 완전히 식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그저 돈 버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은 당연하게도 여동생 가족이 호의호식하는 자본이 되었다. 결국 수많은 다툼과 실랑이 끝에 김영자는 침대 밑에서 천 가방을 꺼내 그에게 던져주었다. 안에는 구겨진 몇백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의 십수년 청춘과 노력의 전부였다. 박진우는 그 초라한 돈을 들고 넋이 나간 채 그곳을 떠났다. 그는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집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를 위해 켜진 등불은 단 하나도 없었다. 깊은 밤 고독과 후회가 조수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서연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 사과에서 참회로 과거를 그리워하다가 용서를 구걸하는 내용이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정말 당신 말만 들을게. 서연아, 보고 싶어. 이 집은 당신 없이는 안 돼. 그러나 그가 보낸 모든 메시지 옆에는 차가운 붉은색 느낌표가 따라붙었다.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하였습니다. 박진우는 그 느낌표를 멍하니 바라봤다.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어둠 속에는 한 남자의 소리 없는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남았다. 반년 후, 반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다. 한때 그를 매일 밤 숨막히게 했던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무겁고 답답했던 짙은 색 커튼은 사라지고 가볍고 하늘하늘한 흰색 레이스 커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오후의 햇살이 아무런 방해 없이 쏟아져 들어와 온 집안을 투명하고 따뜻하게 비추었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박지혜의 값싼 향수 냄새도 강민준이 먹다 남긴 과자의 달콤한 냄새도 없었다. 대신 서연이 직접 피운 백차 향초의 맑고 고요한 향기가 감돌았다. 강민준의 크레용 낙서로 더러워졌던 벽은 깨끗한 아이보리색 페인트로 덮였고 벽에는 서연이 여행 중에 찍은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푸른 바다, 금빛 모래사장,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 거실 중앙의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거대한 테이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부드러운 양목 카펫이 깔렸다. 옆에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플로어 스탠드가 서 있었다. 모든 변화는 마치 새로운 붓으로 과거의 추악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지워내는 듯했다. 이곳은 더 이상 박씨 일가의 무료 여관이 아니었다.
오직 서연만을 위한 진정한 집이었다.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생각에 잠긴 것을 깨웠다. 어머니의 기쁘면서도 약간은 타박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서연아, 너 이 녀석 어떻게 또 우리한테 이렇게 비싼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니? 나랑 내 아빠는 평생 이렇게 큰 배는 처음 본다. 서연은 소파에 기댄 채 저절로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즐기셔야죠. 제가 돈 버는 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이 말 그녀는 한때 박진우에게도 했었다. 하지만 그때 박진우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 내 동생도 좀 더 챙겨줘야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제와 생각하니 마치 다른 세상의 일 같았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업무용 이메일을 열었다. 본사에서 온 메일 한 통이 수시남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인사 발령 통지. 한서연 부장의 시리우스 프로젝트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일부로 한국지사 프로젝트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함을 통지합니다. 연봉은 40% 인상됩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메일을 닫았다. 마음속에는 환희 대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평안함이 있었다. 과거의 그녀는 그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웠다. 어느 햇살 좋은 주말 오후 서연은 자신을 위해 핸드드립으로 예가체프 커피를 내렸다. 커피 원두의 풍부한 과일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녀는 맨발로 베란다의 따뜻한 나무 바닥을 밟고 커피를 든 채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귀민 머리를 흩날렸고 아래층 정원의 치자꽃 향기도 함께 실어왔다. 옆에 라탄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위챗 메시지 하나가 떴다. 프로필 사진은 농구장에서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였다. 회사의 새로운 동료 이현우였다. 이현우 서연 팀장님,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미술관에서 새로 인상파화가 전시회를 하는데 마침 표가 2장 생겼어요. 혹시 같이 보러 가실 생각 있으세요?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가에 맑은 미소가 서서히 번졌다. 그 미소에는 후련함과 편안함,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온전히 자신만의 자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조용히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고 라탄 의자에 기댔다. 커피 향, 꽃향기, 그리고 햇살 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녀는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금부터 모든 가능성은 그녀 자신이 선택할 것이며 모든 발걸음은 그녀 자신의 단단한 땅 위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